1983년 늦가을 부산의 한 하숙집 골목.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려던 아침. 국어 교육과 2학년 21살 이정은은 여느 때처럼 방문을 닫고 잠이 들었지만 다음 날 그 방에는 사람만 없었다. 가방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책상 위 노트는 펼쳐진 채였으며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다.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흔적 하나 없이 정은이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증거는 없었고 답은 더 멀어졌으며 결국 한 줄의 문장으로 덮였다. 개인적 사정에 따른 미기가 가능성. 이 이야기는 범인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부재가 남겨진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스며드는지 그 여운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잊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과 함께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빈 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은이가 사라진 그날 아침, 하숙집 주인이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려왔다. 쟁강, 쟁강,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드는 고요. 나는 그 소리를 상상하며 왜 그 고요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생각한다. 정은이는 늘 조용한 아이였다. 그녀의 발소리는 계단을 내려올 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침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자 그 공백이 갑자기 커다란 울림으로 변했다. 정은아, 아침 먹자. 하숙집 주인의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지만 답이 없었다. 그 소리의 부재가 마치 바람이 멈춘 듯한 공백을 만들었다. 나는 이 순간을 재구성할 때마다 소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낀다. 소리는 기억의 일부다.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애쓰게 된다. 하숙집 주인은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2층 복도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발을 멈췄다. 정은이 방 문 앞에 서서 문 손잡이를 살짝 잡았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답은 없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방안 공기가 그녀를 스쳤다. 그 공백의 울림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빛과 그림자의 잔상을 따라간다. 하숙집 방 안,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 정은이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 그 위에 떨어진 빛의 조각이 아직 따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고 가방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빛이 그 물건들을 비추지만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빛의 대비를 생각한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 경계에서 정은이의 부재가 더 선명해진다. 창밖 골목, 잎이 떨어지는 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채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하숙집 주인은 창문을 열어보았을까?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동시에 빈 공간을 드러내는 아이러니. 그림자는 기억의 잔상처럼 남는다. 정은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 그 위에 드리운 빛의 무늬가 그녀의 형상을 대신하는 듯 했다. 나는 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 사라짐의 시작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어둠이 아니라 서서히 번지는 그림자였다. 하숙집 주인은 책상 위 노트를 손끝으로 만졌다. 햇살이 그녀의 손등을 비추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골목이 보였다. 그녀는 창틀에 손을 얹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빛이 가방 위를 스쳤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온도가 식어가는 흔적을 따라가면 그 방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진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몇 시간, 하숙집 주인이 방에 들어섰을 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을 바람이 스며들어 책상 위의 종이들이 살짝 떨리는 소리. 하지만 그 온도는 이미 사람의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다. 컵에 남은 물 한 모금, 그 물의 온기가 아직 미지근할까? 나는 이 흔적을 상상하며 온도의 변화를 느낀다. 따뜻함에서 차가움으로 그 전이가 부재의 증거가 된다. 하숙집 주인의 손이 침대 시트를 만졌을 때 그 천의 온도가 평소와 달리 서늘했을 텐데 어제 저녁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하숙집 주인의 중얼거림이 방 안을 맴돌았을 것이다. 온도는 기억의 일부다. 그것이 식어갈수록 우리는 그 흔적을 더 세밀하게 탐색하게 된다. 방 안의 공기, 골목의 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 모든 것이 정은이의 부재를 강조하는 듯 했다. 나는 이 온도의 식어감을 통해 사라짐의 깊이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남겨진 공간의 고독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컵을 집어들었다. 안에 남은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컵을 코에 가져다 댔다. 냄새가 희미했다. 그녀는 컵을 책상 위에 다시 놓았다. 시트 주름을 손으로 폈다. 침대 머리맡 베개를 살짝 들었다. 아래에 아무것도 없었다. 호흡이 관찰자의 동기화되는 순간 하숙집 주인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게 느껴진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정은이의 물건들을 만져보았을 것이다. 정은아, 어디 갔니? 그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 치지만 답은 없다. 하숙집 주인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며 주변의 공기와 동화된다. 나는 이 장면을 재구성할 때 호흡의 리듬을 생각한다. 찰자가 사라진 자의 흔적에 자신의 숨을 맞추는 과정. 하숙집 주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그 호흡 사이로 불안이 스며든다. 학교에 갔을까? 아니, 가방이 여기 있는데. 그녀의 대사가 방 안을 채우지만 그것은 독백에 가깝다. 호흡은 감정의 지표다. 그것이 빨라질수록 부재의 무게가 커진다. 하숙집 주인의 손이 가방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책 냄새가 퍼지며 그녀의 호흡이 순간 멈췄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호흡의 동기화를 통해 사건의 시작을 느낀다. 그것은 개인의 불안이 주변으로 퍼지는 과정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책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정은이의 글씨가 보였다. 그녀는 책을 다시 넣었다. 지퍼를 닫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다. 기억의 심리적 복원이 시작되면 하숙집 주인의 마음속에 정은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제 저녁 정은이가 돌아와 인사하던 그 미소. 하숙집 주인, 오늘도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해요. 그 대사가 아직 생생하다. 하숙집 주인은 그 기억을 붙잡으며 방 안을 다시 둘러본다. 노트에 적힌 글씨, 그 글씨의 곡선이 정은이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하다. 조용하고 성실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 나는 이 기억을 재구성할 때 심리적 복원의 층위를 생각한다. 부재가 불러일으키는 회상, 그 회상이 현실을 대신하는 방식. 하숙집 주인의 눈에 눈물이 고일 무렵 그녀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기색은 없었는데 그녀의 내면 독백이 이어진다. 기억은 사건의 단서다. 그것이 복원될수록
우리는 사라짐의 이유를 추측하게 된다. 그것은 조용한 공백에서 비롯된 끝없는 질문의 시작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부엌으로 내려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 손을 모았다. 어제 정은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 골목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 기억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 사건의 진짜 시작을 지어내서 찾는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난 1983년 늦가을 오후, 하숙집 부엌 하숙집 주인이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연결되는 순간 하숙집 주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나요? 우리 하숙생 하나가 이틀째 안 보이는데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백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소리의 지연을 먼저 느낀다. 사라짐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 아니라 이틀 뒤에야 세상이 그 부재를 인지한다는 사실. 그 지연 하나가 모든 흔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1983년의 시대는 21살 성인 여성의 미귀가를 실종으로 바로 보지 않았다. 아마 친구 집에 갔거나 늦게 들어오겠죠. 그런 말들이 먼저 나왔고 그 말들의 공백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하숙집 주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았다. 수화기에서 들리던 신호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창밖 골목을 바라보았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지 않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 소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창문을 다시 닫았다. 빛과 그림자의 잔상이 그 오후 하숙집을 덮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진 채 아직 닫혀있는 정은이 방문 앞에 하숙집 주인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숙집 주인이 문을 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빛은 책상 위 노트를 비추며 글씨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 글씨를 그림자로 반쯤 가렸다. 밝은 오후인데도 방 안의 그림자가 유난히 무거웠다. 창밖 골목으로 경찰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햇살이 하숙집 주인의 얼굴을 비추며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 빛의 잔상이 부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정은이의 가방이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 위로 떨어진 빛의 무늬가 그녀의 형상을 대신하려 애쓰지만 결국 빈 잔상만 남겼다. 하숙집 주인은 방 안에서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가렸다. 빛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책상 위 노트가 빛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노트를 손끝으로 만졌다. 빛이 그녀의 손등을 지나갔다. 나는 이 빛의 대비를 통해 지연의 깊이를 재구성한다. 밝은 오후인데도 방 안의 그림자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창밖 골목으로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빛이 하숙집 주인의 얼굴을 비추며 눈물 자국을 드러냈다. 온도가 식어가는 흔적은 이틀째 방 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어제보다 훨씬 차가워진 것을 피부로 느꼈다. 침대 시트의 주름 사이로 스며든 추위, 책상 위 컵에 남았던 물 한 모금은 이미 증발하고 먼지만 쌓여 있었다. 이틀째야 이틀째. 하숙집 주인의 중얼거림이 방 안을 맴돌며 온도의 식음을 더 깊게 새겼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면 골목에 가을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 공기를 완전히 서늘하게 바꿔놓았다. 하숙집 주인이 책상을 손으로 만졌을 때 나무의 차가움이 손끝을 얼릴 듯했다. 온도는 시간의 척도였다. 지연될수록 식고 그 식음이 불안을 키웠다. 하숙집 주인은 침대에 앉아 시트를 손으로 폈다. 추위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컵을 집어들었다.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닫았다. 방 안 공기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호흡이 관찰자와 동기화되는 순간 하숙집 주인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빨라졌다. 그녀는 정은이의 옷장을 열어보며 그 안의 옷 냄새에 자신의 호흡을 맞췄다. 정은아, 정말 어디 간 거니? 그 대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답은 없었다. 호흡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이 지연의 고통을 드러냈다. 문 밖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하숙집 주인의 숨이 순간 멈췄다. 이쪽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었을 때 관찰자의 호흡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숙집 주인은 옷장 문을 천천히 닫았다. 옷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기억의 심리적 복원이 하숙집 주인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졌다. 정은이가 하숙집에 처음 왔던 날 조용히 고개 숙이며 했던 인사. 잘 부탁드려요, 하숙집 주인. 그 미소와 목소리가 아직 생생했다. 하숙집 주인은 그 기억을 붙잡고 방 앞 물건들을 다시 만졌다.
노트의 글씨, 옷장의 옷들, 모든 것이 정은이의 성실함과 조심스러움을 말해 주었다. 문제없는 애였는데, 이상한 기색 하나 없었는데, 내면 독백이 이어졌다. 기억은 지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부재가 깊어질수록 회상이 현실을 대신하려 애썼다. 하숙집 주인은 노트를 펼쳤다. 정은이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덮었다.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기억을 더듬었다. 정은이가 저녁에 내려와 밥을 먹던 모습.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 오후 경찰차 문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공백을 채우려는 듯했다. 담당 형사 박준호가 하숙집 문을 들어서며 말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정은 학생 방이 이쪽인가요? 그 담담한 대사가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빛의 잔상이 형사의 모습을 비췄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정은이의 책상 위 노트에 떨어진 그림자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가방도 책도 그대로네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빛의 대비가 부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온도의 식음이 형사의 손길로 다시 확인되었다. 그는 침대 시트를 살짝 만지며 중얼거렸다. 체온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군요. 그 말이 하숙집 주인의 가슴을 서늘하게 관통했다. 호흡의 동기화가 형사와 하숙집 주인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언제죠? 형사의 질문에 하숙집 주인의 숨이 가빠졌다. 그 호흡 리듬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억의 복원이 형사의 수첩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숙집 주인의 증언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이 지연의 순간을 여러 감각으로 되새기며 나는 신고의 무게를 다시 느낀다. 소리의 울림이 빛과 섞이고 온도의 식음이 호흡을 바꾸며 기억이 모든 것을 복원하려 애썼다. 박준호 형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그 대사는 또 다른 공백의 시작을 예고했다. 전화선 너머로 정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정은이가 뭐라고요? 그 떨리는 울림이 지연의 고통을 한층 더 깊게 새겼다. 빛의 잔상이 부모님 집 거실을 비췄다. 전화기를 쥔 정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부재의 소식이 빛 속에서 선명해졌다. 온도의 식음이 정은 어머니의 손으로 전이 되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차가워지며 어떻게 이틀째나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호흡이 동기화되며 정은 어머니의 숨이 멈춘 듯 했다. 정은 아버지가 다가와 전화기를 넘겨받을 때 그 호흡의 리듬이 서서히 바뀌었다. 기억의 복원이 부모님 마음에 스며들었다. 정은이의 마지막 집 전화.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그 평범했던 말이 이제 가슴을 찢었다. 이 모든 감각의 층위가 쌓이며 지연된 신고는 마침내 사건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나는 이 재구성을 통해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지연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길 바란다. 그 조용한 공백이 끝나지 않는 질문으로 남는다. CHAPTER 3가족이 도착하다. 그리고 침묵이 쌓이는 시간. 나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을 가족이 도착하는 날로 기억한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난 늦은 오후, 부산역에서 내려온 정은, 아버지와 정은, 어머니가 하숙집 골목으로 들어섰다. 택시 문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다. 하숙집 주인이 문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숙집 주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가 골목의 공백을 잠시 채웠다. 나는 이 장면을 재구성할 때마다 소리의 무게를 먼저 느낀다. 가족이 도착하는 그 순간, 사라짐이 단순한 미기가에서 실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그 전까지는 아직 희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발소리가 하숙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백의 울림이 모두를 덮쳤다. 택시가 멀어지는 소리가 골목 끝에서 희미해졌다. 정은 아버지가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다. 정은 어머니는 외투를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숙집 주인은 문을 활짝 열었다. 현관 바닥에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은 아버지는 신발을 벗으며 한 번 멈췄다. 정은 어머니는 하숙집 주인을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피했다. 빛과 그림자의 잔상이 그날 오후 하숙집 현관을 비추고 있었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을 길게 가로지르며 정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햇살이 코트 깃을 비추며 얼굴에 반만 밝혀놓았다. 나머지 반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정은 어머니는 남편 뒤에 서서 손에 쥔 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드러났다. 하숙집 주인이 문을 열어 안으로 안내할 때 현관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림자는 정은이의 빈 방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이 빛의 대비를 통해
가족의 도착을 재구성한다. 밝은 오후인데도 그들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정은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모습 위로 떨어진 빛의 잔상이 마치 그녀가 아직 거기 있는 듯 착각을 일으켰다. 정은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정은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비볐다. 하숙집 주인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며 문을 닫았다. 빛이 현관을 가득 채웠다. 정은 아버지는 코트 단추를 풀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다. 온도가 식어가는 흔적은 이미 하숙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정은 아버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공기의 차가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정은 어머니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로 서 있었고 손끝이 창백했다. 하숙집 주인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 가져왔을 때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잠시 공기를 데웠지만 이내 다시 식었다. 정은이 방이 이쪽이에요. 하숙집 주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가족을 2층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소리가 차가운 나무 바닥에 울리며 온도의 식음을 더 깊게 새겼다. 정은이의 방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침대 시트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에 쌓인 추위가 부모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온도의 전이를 따라가며 가족의 고통을 느낀다. 집 밖 가을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식혀놓았다. 하숙집 주인은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김이 올라오다 사라졌다. 정은 어머니는 잔을 만지지 않았다. 정은 아버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다 내려놓았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정은 어머니의 외투가 살짝 스쳤다. 방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복도를 채웠다. 호흡이 관찰자와 동기화되는 순간 정은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장 먼저 빨라졌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은이의 책상을 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은아, 엄마 왔어. 그 대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답은 없었다. 정은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호흡은 얕고 규칙적이었지만 가슴이 살짝 오르내리는 게 보였다. 하숙집 주인은 뒤에서 조용히 서서 가족의 호흡에 자신의 숨을 맞추려 애썼다. 어제까지는 정말 멀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호흡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이 방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정은 어머니는 책상 위를 손으로 쓸었다. 정은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댔다. 하숙집 주인은 문틀에 기대 섰다.
정은 어머니의 숨이 점점 깊어졌다. 기억의 심리적 복원이 부모님 마음속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정은 어머니는 정은이의 노트를 펼쳐보며 딸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갔다. 지난번 집에 왔을 때도 이렇게 글씨가 예쁘다고 했는데 그녀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다. 정은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정은이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만 뻗어 의자 등받이를 살짝 만졌다. 무역회사 부장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던 그는 이 순간에도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하숙집 주인의 눈에 들어왔다. 기억은 가족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어머니에게는 후회와 자책으로, 아버지에게는 말없는 상실로. 정은 어머니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정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보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하숙집 주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 쪽으로 물러났다. 정은 어머니는 침대에 손을 얹었다. 시트가 차가웠다. 정은 아버지는 가방을 만졌다. 그 안에 책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가족이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 소리의 공백이 다시 커졌다. 평소라면 정은이가 엄마 아빠 하며 달려나올 시간인데 그 소리가 없었다. 하숙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어머니 경찰서는 가보셨나요? 정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끝에 살짝 갈라지는 게 느껴졌다. 빛의 잔상이 저녁으로 접어들며 점점 어두워졌다. 창밖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정은이의 방은 더욱 깊은 그림자에 잠겼다. 정은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볼 때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그 빛이 눈물을 비추며 반짝였다. 온도의 식음이 밤으로 이어지며 하숙집 전체가 더 차가워졌다. 가족이 1층 거실로 내려와 앉았을 때 하숙집 주인이 난로를 피웠지만 그 불길도 부모님의 마음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흡의 동기화가 거실에서 계속되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서로 엇갈리며 침묵을 채웠다. 정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점점 깊어졌다. 기억의 복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정은 어머니가 정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 대사가 하숙집 주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은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이 되었다. 이 가족의 도착을 여러 감각으로 되새기며
나는 침묵이 쌓이는 시간을 다시 느낀다. 소리의 공백이 빛과 섞이고 온도의 식음이 호흡을 바꾸며 기억이 모든 것을 복원하려 애썼다. 하숙집 주인은 그날 밤 가족을 위해 이불을 더 꺼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은아 어디 있는 거니?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밤새 하숙집의 공백을 맴돌았다. 사수사가 시작되다. 그러나 답은 멀어지기만 한다. 나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줄을 떠올릴 때마다 질문의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린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쯤 된 아침, 박준호 형사가 하숙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골목에 차가 서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질문들. 마지막으로 정은이를 본 게 정확히 언제죠?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남자 관계는요? 그 소리들이 하숙집 주인의 귀에, 부모님의 귀에, 그리고 학교 친구들의 귀에 끝없이 메아리 쳤다. 나는 이 장면을 재구성할 때 소리의 반복을 먼저 느낀다. 같은 질문이 반복될수록 답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 했다. 정은이는 문제없는 사람이었다. 가출 전력도 빚도 다툼도 없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수사를 막는 벽이 되었다. 질문의 울림이 공백을 채우려 애쓰지만 결국 더 큰 공백만 남겼다. 형사가 수첩을 펼치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하숙집 주인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정은 어머니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손수건을 쥐었다. 정은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형사가 펜을 집어들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하숙집 주인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죽였다. 빛과 그림자의 잔상이 그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을 비추고 있었다. 박준호 형사가 부모님을 마주 앉히고 수첩을 펼쳤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초입 햇살이 테이블 위를 가로질렀다. 정은 아버지는 빛이 비추는 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 반은 밝고 반은 그림자 속에 있었다. 정은 어머니는 그림자 쪽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형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빛이 수첩 위를 비추며 글씨를 드러냈지만 그 글씨는 점점 더 모호해지는 듯 했다. 정은이가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정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 빛의 대비를 통해 수사의 시작을 재구성한다. 밝은 조사실인데도 부모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은이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이 그 사진을 비추며 미소를 선명히 드러냈지만 동시에 부재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형사가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밀었다.
햇살이 사진 가장자리를 비추었다. 정은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정은 아버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에 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빛이 펜 끝을 따라 움직였다. 온도가 식어가는 흔적은 조사실 공기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아침 공기가 차가워진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식어가는 온도였다. 정은 아버지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박준호 형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잔은 식어가기만 했다. 정은이 성격이 어땠나요? 형사의 질문에 정은 어머니가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다. 하숙집 주인의 증언을 읽어내려갈 때 종이의 차가움이 형사의 손끝에 전해졌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패기치기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 말이 조사실을 채웠지만 온도는 더 내려갔다. 나는 이 온도의 식음을 따라가며 수사의 한계를 느낀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공기를 완전히 식혀놓았다. 형사가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잔 안이 이미 식어 있었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펼쳤다 접었다. 정은 아버지는 코트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창문 틈새 바람이 테이블 위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형사는 잔을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다. 조사실 난로가 약하게 탔다. 호흡이 관찰자와 동기화되는 순간 박준호 형사의 숨소리가 가장 규칙적이었다. 그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부모님의 호흡에 자신의 리듬을 맞추려 애썼다. 정은 어머니의 숨은 가빠졌고 정은 아버지의 숨은 더 얕아졌다. 학교 친구들은요? 형사의 질문에 정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길게 대답했다. 교사 될 에라 친구들도 다 비슷한 애들 뿐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에 살짝 갈라지는 게 느껴졌다. 호흡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이 조사실을 무겁게 만들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연락이나? 그 질문이 떨어지자 정은 어머니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형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정은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은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형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코에 대었다. 정은 아버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호흡이 서서히 맞춰졌다. 기억의 심리적 복원이 부모님과 형사 사이에서 엇갈리며 시작되었다. 정은 어머니는 정은이의 어린 시절을 집에 올 때마다 했던 전화를 떠올렸다. 항상 엄마 걱정 말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 기억이 그녀의 눈에 눈물을 불러왔다. 정은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바쁜 와중에도 딸이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편지에는 늘 공부 이야기, 학교 이야기뿐이었다. 사적인 감정은 한 줄도 없었다. 그 애는 속마음을 잘 안 드러냈어요. 그의 내면 독백이 조사실에 스며들었다. 박준호 형사는 그 말을 적으며 기억의 복원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정은 어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다. 정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편지 한 장을 보았다. 형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정은 어머니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정은 아버지는 지갑을 천천히 닫았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기억이 조사실 공기를 채웠다. 수사가 학교로 옮겨간 오후 김미경이 조사받는 장면이 떠오른다. 강의실 옆 작은 상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정은이와 가까운 사이였나요? 형사의 질문에 김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동기지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호흡이 살짝 빨라졌다. 가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박준호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름은요? 얼굴이라도. 김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애였어요. 그 대답이 수사의 첫 균열을 만들었다. 김미경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다. 형사는 수첩에 적었다. 김미경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형사가 다시 질문을 준비했다. 김미경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복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소리의 공백이 학교 복도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의 발소리,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지만 정은이의 목소리는 없었다. 김미경이 상담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을 때 그 소리의 부재가 그녀를 따라왔다. 빛의 잔상이 도서관 창가에 남아 있었다. 정은이가 자주 앉던 자리, 책상 위에 떨어진 빛이 아직 그녀의 그림자를 대신하려 애쓰는 듯 했다. 온도의 식음이 도서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김미경이 그 자리를 만지며 여기 앉았었는데 중얼거렸다. 책상의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졌다. 호흡의 동기화가 형사와 김미경 사이에서 이어졌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형사의 질문에 김미경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의 복원이 김미경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정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던 눈빛, 그 안에 담긴 말하지 않은 감정.
이름 없는 관계였어요. 그녀의 내면 독백이 수사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부산역 일대 탐문이 시작된 날들, 소리의 혼잡이 거꾸로 공백을 만들었다. 다방, 헌책방, 음악 감상실, 여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비슷한 여자를 봤다는 말만 반복되었다. 하지만 비슷함은 증거가 되지 못했다. 박준호 형사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기억의 흐릿함을 느꼈다. 이 수사의 나날을 여러 감각으로 되새기며 나는 답이 멀어지는 시간을 다시 느낀다. 소리의 반복이 빛과 섞이고 온도의 식음이 호흡을 바꾸며 기억이 모든 것을 복원하려 애쓰지만 결국 빈 공간만 남긴다. 하숙집 주인은 밤마다 정은이의 방을 지나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은아,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목소리는 복도를 맴돌며 수사의 공백을 더 깊게 만들었다. CHAPTER 5 설명이 대신하고 시간은 흐른다. 나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의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수사보고서 맨 아랫줄에 적힌 그 문장. 개인적 사정에 따른 미기가 가능성. 그 문장이 적히던 날, 박준호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2달쯤 된 겨울 초입,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 문장이 처음 등장했다. 그 전까지는 실종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것이 연애라는 설명으로 환원되었다. 나는 이 장면을 재구성할 때 소리의 축소를 먼저 느낀다. 끝없던 질문들이 갑자기 줄어들고 대신 쉬운 설명이 공백을 채우는 순간 연애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사건을 가장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이었다. 그 소리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이 되었다. 조사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다. 박준호 형사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로 고개를 숙였다. 정은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숙집 주인은 집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형사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페이지가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펼쳤다 다시 접었다. 정은 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창밖 바람이 유리를 살짝 흔들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 발소리가 바닥에 무겁게 울렸다. 하숙집 주인은 부엌에서 그릇을 하나씩 닦고 있었다.
접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녀는 창밖 골목을 한번 바라보았다.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벨이 울리지 않자 그녀는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녀는 행주를 천천히 접었다. 빛과 그림자의 잔상이 그날 겨울 경찰서를 덮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보고서 위를 비추며 그 문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박준호 형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부산 항구 쪽으로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부모님에게 그 설명을 전해야 할 때 형사의 얼굴 반은 빛 속에 반은 그림자 속에 있었다. 연애 문제로 집을 나간 걸로. 그 말이 떨어지자 정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더 깊어졌다. 창문 유리에 서리가 살짝 끼어 있었다. 햇살이 그 서리를 비추며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정은 아버지의 코트깃에 빛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사를 바라보았다. 정은 어머니는 테이블 위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정은이의 미소가 빛에 반사되었다. 그 미소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형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햇살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이동했다. 정은 어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밀었다. 정은 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에 그의 숨결이 희미하게 맺혔다. 그 숨결이 사라지자 서리가 다시 퍼졌다. 하숙집 주인은 2층 복도에 서 있었다. 정은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복도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빛이 그녀의 손등을 비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마다 빛의 무늬가 달라졌다. 1층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나는 이 빛의 대비를 통해 사건의 축소를 재구성한다. 밝은 겨울 햇살인데도 조사실 안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정은이의 사진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설명 아래에 묻혔다. 형사가 사진을 집어 수첩 안에 넣었다. 정은 어머니는 그 동작을 지켜보았다. 햇살이 수첩 가장자리를 비추었다. 정은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는 코트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온도가 식어가는 흔적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박준호 형사가 부모님을 마주 앉혔을 때 조사실 난로가 약하게 타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누구의 마음도 데우지 못했다.
정은 아버지는 코트를 꼭 여민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쥔 손이 창백했다. 왜 편지 하나 없었는데요? 방은 왜 그대로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형사는 고개만 저었다. 그게 개인적 사정이라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자 온도가 더 내려갔다. 난로 속 장작이 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정은 어머니의 손수건이 살짝 떨어졌다. 정은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형사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잔 안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조사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으려다 형사는 멈췄다. 정은 어머니는 떨어진 손수건을 주었다. 정은 아버지는 무릎 위 손을 펼쳤다 오므렸다. 창문 틈새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형사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다 내려놓았다. 정은 어머니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외투가 의자 등받이에 걸렸다. 하숙집 주인은 부엌 난로 앞에 서 있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녀는 손을 난로 위에 가져다 댔다. 불길이 손등을 비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난로 문을 닫았다. 집안 공기가 여전히 서늘했다. 나는 이 온도의 식음을 따라가며 설명의 차가움을 느낀다. 증거 없는 연애가 모든 것을 식혀놓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정은 어머니는 외투를 여몄다. 정은 아버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형사는 그들을 배웅하려 일어났다. 난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조사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호흡이 관찰자와 동기화되는 순간 박준호 형사의 숨소리가 가장 길게 이어졌다. 그는 부모님의 호흡을 보며 자신의 숨을 천천히 맞추려 애썼다. 정은 어머니의 숨은 가빠졌고 정은 아버지의 숨은 더 얕아졌다. 정말 그럴 리 없어요. 정은 어머니의 대답이 조사실을 채웠지만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흡 사이로 스며드는 침묵이 설명의 무게를 더했다.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부모님의 호흡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은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은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형사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조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복도에서 다른 형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은 어머니는 손수건을 다시 집어들었다. 정은 아버지는 코트 단추를 하나 풀었다. 형사가 문까지 따라 나섰다.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웠다.
정은 어머니는 발을 천천히 옮겼다. 정은 아버지는 그녀 옆에서 걸었다. 형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형사는 문을 닫았다. 하숙집 주인은 현관에 서 있었다. 문 밖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놓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기억의 심리적 복원이 부모님 마음속에서 가장 아프게 이어졌다. 정은 어머니는 정은이가 집에 왔을 때의 따뜻한 손, 그 손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 애는 절대 그런 식으로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그녀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다. 정은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받은 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아빠 건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 평범한 문장 속에 숨겨진 감정이 이제야 보이는 듯 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기억은 설명을 거부했지만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었다. 정은 어머니는 테이블 위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다. 정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정은이 사진을 보았다. 형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을 다시 열었다가 덮었다. 창밖으로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가 유리에 닿아 녹았다. 정은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정은 아버지는 그녀를 따라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 어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유리에 쌓였다가 녹았다. 정은 아버지는 운전대를 꼭 쥐었다. 차 안 공기가 무거웠다. 정은 어머니는 지갑 속 사진을 꺼냈다. 정은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멈췄다. 그는 사진을 한 번 더 보았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숙집 주인은 정은이의 방을 쉽게 내주지 못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방은 그대로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계절마다 달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숙집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정은이의 책상 위 먼지가 쌓여가는 것을 보았다. 정은아 아직도 안 오니? 그 중얼거림이 방 안을 맴돌았다. 하숙집 주인은 매일 아침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위 먼지를 손으로 살짝 털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침대 시트를 천천히 펴고 다시 접었다. 가방을 만지며 안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노트 위에 손을 얹었다. 방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봄비가 올 때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비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여름 장마 때는 문을 닫았다. 습기가 방 안 가득 찼다. 가을 바람이 불 때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낙엽이 창틀에 쌓였다. 소리의 공백이 시간이 흐르며 더 조용해졌다. 하숙집 골목의 아이들 웃음소리, 지나가는 찻소리, 그 모든 소리 속에 정은이의 발소리는 없었다. 골목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다.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하숙집 주인이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면 골목 가로등이 켜지는 소리가 없었다. 하숙집 주인은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세었다. 정은이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하숙집 주인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녁에 골목 사람들 인사소리가 났다. 그녀는 현관에 나서지 않았다. 밤에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새벽에 멀리서 배혼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빛의 잔상이 계절마다 변하며 빈 방을 비추었다. 여름 햇살이 강렬할 때 방 안의 그림자가 더 짧아졌지만 부재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 길어진 듯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릴 때 방 안바닥에 빈 무늬가 생겼다. 여름 햇살이 책상 위를 뜨겁게 비쳤다. 가을 단풍이 창밖으로 떨어졌다. 겨울 눈이 쌓였다가 녹았다. 하숙집 주인은 매 계절마다 창문을 닦았다. 커튼을 걷었다가 다시 쳤다. 방 안의 빛이 변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봄에는 벚꽃잎이 창밖으로 흩날렸다.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창문을 채웠다. 가을에는 단풍이 창틀에 붙었다. 겨울에는 눈이 창문을 덮었다. 하숙집 주인은 매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빛이 방 안 가구를 비추는 각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걸었다. 온도의 식음이 사계절을 지나며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하숙집 주인이 난로를 피우지 않는 여름에도 그 방은 서늘했다. 봄바람이 들어와도 방 안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름 더위가 골목을 덮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가을 장마로 습기가 차도 시트는 마르지 않았다. 겨울 추위가 뼈를 시리게 해도 난로를 켜지 않았다. 하숙집 주인은 방 앞에 서서 손을 비볐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봄에는 방 안 공기가 눅눅했다. 여름에는 습기가 벽에 맺혔다. 가을에는 마른 공기가 먼지를 날렸다. 겨울에는 숨결이 하얗게 보였다. 하숙집 주인은 매번 문을 열 때 숨을 죽였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호흡의 동기화가 하숙집 주인 혼자서만 이어졌다. 그녀는 방 안에서 정은이의 호흡을 상상하며
자신의 숨을 맞추려 애썼다. 매일 밤 하숙집 주인은 방 앞에 앉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방 안 공기와 자신의 숨을 섞으려 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 없을 때 다시 숨을 고른다. 아침에도 그녀는 방 앞에 섰다. 저녁에도 방 문을 열었다. 새벽에도 복도에 나왔다. 그녀는 매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은이가 누웠던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의 숨결이 방 안 공기를 살짝 움직였다. 기억의 복원이 가장 오래 남았다. 정은 어머니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삶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정은 아버지는 회사에서, 집에서 침묵 속에 기억을 붙들었다. 김미경은 교사가 되어 조용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말을 걸었다. 하숙집 주인은 결국 그 방을 비웠지만 문을 닫는 순간에도 정은이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정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은 아버지는 회사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다. 김미경은 교실에서 조용한 학생을 볼 때마다 멈췄다. 하숙집 주인은 새 하숙생이 들어와도 그 방을 마지막에 내주었다. 새 하숙생이 물을 때 고개를 저었다. 방 열쇠를 쥐고 한 번 더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손을 문에 얹었다. 정은 어머니는 시장을 볼 때도 골목을 살폈다. 정은 아버지는 퇴근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미경은 수업 후 교무실에서 창가에 섰다. 하숙집 주인은 저녁 식사를 차릴 때 빈 접시를 하나 덜었다. 그녀는 접시를 치우며 잠시 멈췄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 없이 조용히 끝났다. 범인도 동기도 정은이의 마지막 말도 밝혀지지 않았다. 대신 남은 것은 설명되지 않은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이 재구성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공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 말하지 못한 감정, 쉽게 설명되어 버린 상실. 정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바람소리가, 빛의 잔상이, 식어가는 온도가, 멈춘 호흡이, 그리고 복원된 기억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하숙집 주인은 새벽에 골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은 어머니는 저녁 식탁에서 빈 의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정은 아버지는 회사에서 퇴근하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김미경은
교실 창가에서 학생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준호 형사는 오래된 수사 파일을 넘기다 멈췄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공백을 안고 숨을 쉬었다. 그 숨결이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였다. 정은 어머니는 매년 정은이 생일에 창문을 열었다. 정은 아버지는 그날 회사에 일찍 나갔다. 하숙집 주인은 그날만 방문을 열어놓았다. 김미경은 그날 조용한 학생에게 이름을 불렀다. 박준호 형사는 그날 파일을 다시 열었다가 덮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날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이어갔다. 그 여운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다.